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명시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거의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시골에 계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 두 분이 다 각자의 일에 열성이셔서 저를 돌봐줄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나 두 분이 일터가 다른 지역에 위치해 주말보로 지내셨던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저는 평일에는 외할머니 댁에서 지내고 또 주말에는 부모님이 계시는 서울에서 지내는 생활을 초등학교 저학년을 마칠 때까지 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손녀인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외할머니의 늦둥이 자식이었는데 그런 자식이 또 어린 소녀를 낳았다고 하니 얼마나 이쁘셨겠어요? 어린 시절이 많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외할머니가 매일같이 저를 업고 어린이집이며 유치원을 직접 데려다주고는 하시던 게 생각이 납니다. 외할머니의 따뜻한 등과 포근한 냄새의 기억까지도 생생하고요. 하지만 외할머니의 사랑과는 별개로 남모를 결핍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은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무척이나 외로운 시간들이었어요. 시골 동네다 보니 제가 마주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노인들이었고 최소 중장년층이었죠. 제 또래 친구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외할머니 댁에서 제일 가까운 어린이집이 옆 동네까지 버스를 타고 나가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거기다 평소에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사실도 저의 외로움을 한몫 거들었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저는 늘 사람을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커서 이루게 될 가정에서는 절대로 부부가 떨어져 살지도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며 살지도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는 했었어요. 이후에 제가 연애를 할 때도 결혼 상대를 고를 때에도 이 다짐은 인생의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운전해서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거리를 넘어서는 장거리 연애는 절대 하지 않는다든가, 평소 성향이 지나치게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이어서 가족의 울타리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은 만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들이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저희 남편은 딱 제게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당시에는 그런 것 같았죠.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기 전 일본 후쿠오카로 첫 여행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국내 여행을 자주 다니기는 했지만 혼자서 떠나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당시에 저는 혼자서 뭔가를 해내봐야겠다는 이상한 열의에 차 있었거든요. 마침 TV에서도 혼자서 자전거로 전국 일주하기, 혼자서 여행을 떠나서 술 마셔보기, 낯선 곳에서 혼자 한 달 살아보기 등등의 홀로서기 프로그램이 유행을 하기도 했고요. 나름대로 24살의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던 셈이었죠. 처음에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사실 일본이 여자 혼자 여행하기에 난이도가 있는 관광지는 아니잖아요? 둘러보면 한국 관광객들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편이었고요. 여행을 떠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제가 엄청난 길치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로밍을 하거나 유심만 바깥 끼우면 현지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얼마든지 길을 찾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스마트폰 자체가 없었죠. 한국에서부터 야심차게 챙긴 관광 안내 책자와 간단한 일본어 회화책만이 저를 구원할 수 있는 무기였어요. 그래서 관광지 거의 정중앙에 숙소를 잡고 그 근처부터 일단 탐색하기로 했죠. 원을 그리면서 숙소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걸로요. 도착 직후에는 낯선 환경에 살짝 낯가림을 하긴 했지만 저는 금방 낯선 여행지가 주는
이국적인 풍경들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엄청나게 짜고 엄청나게 단 음식들도 신기했고, 절이나 일본식 정원 같은 곳에서 주는 특유의 느낌도 신선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대담해져 갔습니다. 관광지와도 멀고 차를 타고도 한참을 나가야 하는 맛집을 가보기로 한 거죠. 언젠가 TV 예능에서 후쿠오카의 돈코츠 라멘 맛집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여름 떼약볕에 땀까지 흘려가며 줄을 서서 맛있게 먹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을 만큼 인상적이었거든요. 다만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야 한다는 게 단점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버스 안에서 만난 게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흥미롭고 설레기만 했었어요. 날씨도 좋고 바깥 풍경을 보며 달리는데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가 밀려들기 시작했죠. 시내를 벗어나 한눈에도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있자니 길도 잘 모르는데 괜한 짓을 한 게 아닐까 싶은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출발 때까지만 해도 쨍쨍하던 날씨가 먹구름이 몰려들며 천둥번개까지 치기 시작했고요. 종점에 도착해서 몇 명 남지 않은 사람들을 내려주고 버스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우산도 챙기지를 않아서 배낭을 뒤져 가져온 우비를 뒤집어 썼어요. 일단 비부터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가까운 상점에라도 들어갈까 싶어 두리번거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더라고요. 돌아보니 같은 버스를 타고 있었던 제 또래 20대 남자분이 우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혹시 한국분이세요? 맞아요. 한국분이셨어요? 네. 버스 안에서 한국어로 된 지도를 보고 계시길래요. 혼자 여행 오셨나 봐요? 멀고 먼 이국에서 한국어가 세상에서 제일 반갑게 들리는 그 느낌. 다들 아시나요? 그 사람은 후쿠오카에 친척이 있어서 몇 년에 한 번씩은 들리는 터라 이곳 지리에 익숙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친척을 보러 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혼자 짧은 여행을 다니고 있다고 했고요. 얼마 안 지나서 비도 그칠 것 같은데 카페에서 조금만 있다가 나가실래요? 라멘집까지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진짜 그래 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패 끼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초행길에 혼자 찾아가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거기 맛집이라면서요? 저도 간 김에 오랜만에 맛있는 라면 좀 먹어보죠 뭐. 그렇게 저희는 비가 그치는 걸 기다렸다가 같이 라면을 먹고 인근에 있는 벚꽃으로 유명한 공원도 구경하러 들린 뒤에 다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꼬박 하루를 그렇게 붙어 다니고 보니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자꾸 제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그게 이 낯설고 아름다운 풍경 때문인지 아니면 이 남자 때문인지 헷갈렸고요. 저는 이게 단지 여행지에서의 일탈과 같은 일시적인 감정인지 여행이 끝난 이후로도 지속될 느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내로 돌아온 후에도 하루를 더 같이 여행하며 시간을 보낸 뒤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헤어지기 직전 공항버스 정류장까지 저를 배웅하러 나온 그 사람에게 저는 한국 연락처를 먼저 내밀었어요. 돌아와서도 생각이 난다면 여기로 연락하라는 쪽지도 함께 전하면서요. 그 뒤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약 일주일 뒤 한국에 뒤늦게 들어온 그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연락하는 거라며 제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그렇게 저희의 연애는 시작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소소한 재미들로 가득해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비록 그 사람도 취준생이라 한창 바쁠 때였고 저도 취업이 예정되어 있던 곳에서 일을 시작해야 해서 정신이 없었지만요.
여행에서 돌아와 제가 일을 시작한 곳은 바로 저희 아버지의 회사였습니다. 회사는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아는 분으로부터 작은 박스 제조 공장을 넘겨받아 근처 지역의 지인들에게 아름아름 소개해서 박스를 파는 걸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공장을 물려받은 아버지는 회사를 조금 더 성장시키셨어요. 처음에는 투자를 받아 공장을 확장하고 제조 공정을 조금 더 효율화시키는 데 주력하셨어요. 빠른 납기를 위해서 생산 설비를 완비했고 운송을 위한 전문 차량들도 대량으로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처 역시도 인근 지역 소매상들의 소규모 주문에서 점차 확장되어 이제는 전국으로 택배 발송이 가능한 온라인 주문 생산 시스템을 완성했고요. 다행히 매출은 점차 늘어갔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택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사람들의 구매 형태도 온라인 쇼핑으로 바뀌어가면서 물품을 배송하기 위한 박스 주문도 점점 증가했거든요. 물론 박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업체도 많이 늘어나서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사실이지만요. 저의 어머니는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셨는데 본인의 일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있는 화성으로 자주 내려가야 하는 아버지와는 주말부부로 사셨죠. 일이 점점 바빠지자 아버지는 내심 어머니가 직장을 관두고 집에서 쉬거나 회사 일을 도와주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일마저 관두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기를 원한 것은 아니라 곧 포기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나중에 명인이 네가 꼭 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하니까 미리미리 일을 배워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운동 특기생이었던 제 남동생은 도무지 아버지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딱히 남동생처럼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대학을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일을 배우는 것이 저의 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기대가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요. 그래서 저는 대학 졸업반 때 이미 인턴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고 그 전에도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의 형식으로 간단한 업무를 익혀왔습니다. 졸업 후에는 마케팅 부서의 사원으로 시작해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점차 흘러 저는 대리, 과장, 부장 등으로 진급해 갔습니다. 물론 남들이 하는 진급 속도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빨랐죠. 작은 회사의 낙하산이다 보니 속일래야 속일 수도 없었고요. 일단 아버지와 저는 외모부터 성격, 말투까지가 누가 봐도 부녀 사이일 정도로 빼다 박았거든요. 제가 일을 서둘러 배우려고 했던 건 아버지의 건강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심장 쪽에 지병이 있으셔서 이제 업무에서는 물러나 경치 좋은 곳에서 요양하며 편히 쉬셔야 한다는 의사의 권고를 검진 때마다 들어왔거든요. 저도 하루빨리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30대 중반쯤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업무 파악이 되었다 싶을 때쯤 저는 사장직을 물려받았습니다. 명인아, 회사에는 별 문제 없지? 회사는 아버지 딸이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럼 걱정 마시고 어머니랑 여행이나 마음 편하게 다니세요. 아버지는 때때로 전화를 걸어서 제가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물어보시고는 했어요. 그때 저의 목표는 거창하지도 소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의 회사의 매출과 지금의 직원 규모만 유지할 정도로 해보자는 생각이었죠. 그 사이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고 지금은 남편이 된 그 사람을 회사로 불러들였습니다. 만날 당시에 취준생이었던 남편은 몇 년간 일하던 회사의 취업에 결국 실패하고 그동안은 제가 아버지의 인맥으로 소개해준 회사의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남의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느니 제 옆에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일하면서 제게도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보, 요즘 일하느라 힘들지는 않아? 힘들 게 뭐가 있어. 일은 당신이 다 하는데. 내가 도움이 많이 못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미안하지. 아니야. 난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 돈은 지금도 충분히 벌고 있으니까 당신은 너무 아등바등하지 말고 취미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하면서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제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시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자랐다고 합니다. 형편이 좋지 않으니 남들 다 다니는 미술학원이나 피아노, 태권도 학원 같은 것들은 꿈도 못 꾸며 살았고요. 대학을 가서는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 살면서 내내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2-3개씩 뛰었죠. 맛있는 걸 먹을 때도 마음에 드는 옷을 볼 때도 너무 비싸지는 않을까 가격부터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모든 걸 다 아버지가 풍족하게 대어주셨던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림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라도 돈 걱정 없이 편하게 본인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항상 고마워하는 거 알지? 그리고 나는 다른 욕심 없어. 우리 축복이도 언젠가는 또 찾아올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자기가 마음 잘 추스르면 좋겠어.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면서 그렇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곤 했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축복이는 얼마 전 뱃속에서 떠나보낸 저희의 아기였어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어렵게 가진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18주 차가 되었을 무렵 원인 모를 이유로 심정지가 되어 결국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아기와 작별을 해야 했죠. 실은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 통곡을 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일하느라 아기가 힘든 줄도 모르고 무리를 한 건 아닐까. 조금 더 조심해야 했던 게 아닐까. 끝없는 자책이 밀려들었고요. 저희 부부 모두에게 큰 상처로 남은 일이었죠. 아이를 보내는 수술을 하고 난 뒤라 당분간은 몸도 마음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한참 바쁠 때라 저는 오히려 일을 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는 걸 선택했고요.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면 오히려 아기 생각이 덜 날 것만 같았거든요. 남편은 그런 저를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는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럴 때일수록 자신이 더 일을 많이 하겠다며 제 일을 많이 떠맡기도 했고요. 우리 공장 생산 라인 확장 건은 어디까지 진행됐어? 그건 이따 김 부장이 와서 보고할 거래. 그리고 저번 주에 말했던 발주처 이슈 때문에 내가 출장을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그 뒷날 오전에도 지방 미팅이 있는데 당일치기로 오려고 하면 당신 너무 힘들지 않겠어? 그건 괜찮은데 업무 보조를 좀 뽑았으면 해. 요즘 변동사항이 많아서 자꾸 스케줄이 꼬이는데 공장이랑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 내가 외근 나가면 사무실에서 스케줄 체크해서 일정 조율하는 직원이 필요할 것 같아. 남편이 말하는 문제는 저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특성상 지방에 있는 공장과 전국으로 퍼진 거래처 때문에 외근과 출장이 많았는데 기존의 경영지원팀 인원만으로는 원활한 업무 진행이 지장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경영지원팀 팀장이 스쳐 지나가듯 인원 충원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바로 인사팀에 직원 채용 공고를 내라고 지시하겠다는 저의 말에 남편은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본인과 잘 맞아야 하니까 면접은 본인이 보고 싶다고요. 저는 그렇게 하라고 말했죠. 다만 좀 뜻밖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여태 남편은 회사 일, 특히 직원들 인사에 관련해서는 관심이 없다시피 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2번이나 강조를 하는 모습이 조금 낯설다고 할까요? 하지만 그것도 저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딱 일주일이 지나서였습니다.
평소 남편은 주말 아침마다 등산을 가곤을 했는데 저는 등산에는 취미가 없어 처음에 한두 번만 따라가고 그 뒤로는 남편 혼자 다니게 되었죠. 그날은 마침 소나기가 몰려와서 등산을 취소한 터라 모처럼 둘 다 집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거기도 비 많이 오나요? 우리는 너무 잘 있어서 문제지. 여기는 해가 쨍쨍하구나. 너희도 별일 없고? 네, 저희도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죠? 시어머니의 용건은 간단했습니다. 내일 시아버지 생신에 둘 다 퇴근하고 몇 시쯤 올 생각이냐고요. 짧은 안부 인사와 담소를 나눈 뒤 전화를 끊고 저는 용돈부터 미리 보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핸드폰 은행 어플을 열었어요. 그런데 공인인증서가 마침 만료됐더라고요. 귀찮아서 일단 남편 걸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남편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켜자마자 누군가에게서 메시지가 계속 오더라고요. 아내의 불길한 느낌은 대부분 맞다고 하잖아요. 저는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자는 주의라 단 한 번도 남편의 핸드폰을 뒤질 생각을 한 적이 없었고 또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어쩐지 꼭 봐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만 핸드폰 알림이 꺼져 있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제 눈으로 확인한 내용은 말로 다 못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새파랗게 어려 보이는 여자와 남편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찍은 등산복 차림의 커플 사진이 서로의 프로필 사진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눈을 의심하며 눌러보니 단 둘이서만 서로를 설정한 멀티 프로필 사진이었죠. 메시지 내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처음이다. 와이프는 이제 정으로 사는 거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네 생각밖에 안 나서 미칠 지경이다. 나랑 살면 너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다 등등. 제 남편 놈이 온갖 더러운 소리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에 상간녀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오빠가 진짜 나랑 살고 싶은 거면 빨리 이혼하라고 재촉하고 있었고요. 은행 어플을 열어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보니 가관이었습니다. 정확히 주말 등산을 간다고 했던 그 시간마다 그 여자를 만나 현금을 뽑아서 건넸더라고요. 오늘도 용돈 고마워라는 메시지도 있었거든요. 진짜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제가 산 집에서 저와 한 이불을 덮고 살면서 제가 사준 차를 타고 제가 준 월급으로 그 여자 용돈을 줘가며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게 심지어 그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가 제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죠. 메시지를 올려보니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벌써 3년이나 지속된 관계였습니다. 저는 거짓말처럼 이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몇 달 전에는 그 자식과 아이를 갖겠다며 임신 시도까지 했었죠. 이마저도 잃어야 했지만요.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과 상간녀를 쳐 죽이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고 일단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절대로 저놈이 원하는 대로 되게 해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이 기막힌 배신에 슬프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사실을 알기 직전까지도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다는 게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월요일이 되자마자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마치고 회사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그보다 더 치가 떨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요? 최종 면접자가? 네, 사장님. 지금 김진수 이사님께서 직접 최종 면접 진행 중이십니다. 지난번에 냈던 채용 공고의 1차 합격자가 최종 면접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며 올라온
결제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결제 서류의 사진을 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죠. 왜냐하면 사진 속의 여자는 바로 남편놈과 불륜을 저지른 그 상간녀였거든요. 기가 막히게도 감히 내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온 것이었어요. 그것도 남편과 긴밀히 소통할 업무 보조 직원으로 말입니다. 눈앞이 새하얘지더라고요.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진정시킨 뒤에야 면접이 진행 중인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인사팀장과 함께 앉아있던 남편이 깜짝 놀라며 자리에 일어서더라고요. 제가 직접 면접을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은 남편놈의 불륜 상대를 천천히 뜯어보았습니다. 인사 파일에 적힌 대로 예쁘고 어린 여자였죠. 상간녀는 저의 시선을 회피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응시했습니다. 제가 저 인간의 부인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요. 하긴 이 정도로 뻔뻔해야 감히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를 만하지 않겠어요? 안유라 씨, 이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뭡니까? 아는 지인의 추천으로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역량을 여기서 꽃피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회사가 원하는 인재사항에도 제가 부합한다고 여겨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스펙이 괜찮은 편인데 모집 공고를 제대로 확인하셨나요? 단순 업무 보조직으로 일하기에는 본인의 능력이 아깝지 않나요? 업무 보조직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직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제가 다니는 일터가 아니라 저의 회사인 것처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나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당신은 어때? 그렇게 마음에 들어? 아님 뭐 능력 있어 보이잖아. 그런데 당신이 아니라면 아니겠지. 나도 마음에 드네. 일도 바쁜데 내일부터 바로 당신 업무 보조하게 출근하라고 해. 면접이 끝나자 남편이 얼른 제게 와서 제 의사를 떠보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를 남편의 지시로 채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망신을 줘서 쫓아내도 모자랄 판에 대체 왜 뽑았냐고요? 오전에 상담했던 제 이혼 변호사가 그랬거든요.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 두 사람이 불륜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만남을 부추기고 그걸 위한 시간과 공간을 더 많이 제공하라. 긴장이 풀리면 더 많은 증거가 나오게 될 거다라고요. 이런 재속도 모르고 남편놈은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상간녀는 남편 옆에 딱 붙어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주말 하루 겨우 시간을 내서 몰래 만나던 것이 아주 판을 깔아줬더니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단단히 주의를 줬는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남들 시선을 의식하며 절대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은 꼭 지키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말대로 어느 정도 업무를 숙지하고 근무 환경에도 익숙해지자 경계가 느슨해지기 시작했죠. 두 사람의 불륜 행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 와이프 진짜 눈치가 없나 봐. 어떻게 바로 옆에 있는데도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모를 수가 있어?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걔 눈치 엄청 빨라. 그러니까 유라 너도 조심해야 해. 괜히 꼬투리 잡히면 너나 나나 끝장이야. 그거야 당연하지. 나만 믿어. 그 여자 하루라도 빨리 쫓아내고 자기랑 살고 싶다. 나 언제까지 그 좁은 빌라에 살아야 해. 답답해 죽겠어. 조금만 기다려. 이혼하고 나면 전에 자기가 살고 싶다는 아파트 바로 사줄 테니까. 진짜지? 거기서 우리 축복이도 낳고 살면 딱 좋겠다. 간도 크게. 법인 차량 안에서 블랙박스도 끄지 않은 채로 저 따위 대화를 하더라고요. 귀도 안 찼죠. 거기다 상간녀가 말한 아기의 이름은 축복이었습니다. 이미 남편놈의 아이까지 임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 태명은 제가 피눈물로 떠나보낸 아이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나 결혼하면 일도 계속하고 싶은데 솔직히 나 능력 좋잖아. 일단 차근차근 업무 숙지하고 있어.
명인이 쫓아내고 나면 너 이사 자리 앉혀줄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다른 회사 가고 싶으면 그래도 되고. 내가 다른 회사를 왜 가? 자기 회사에 딱 붙어 있어야지. 이제 자기 회사가 내 회사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여자 어떻게 쫓아낼 거야? 순순히 물러날 것 같지가 않던데? 내가 다 계획이 있지. 두고 봐. 제가 쉽게 물러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상간녀에게 그 인간은 저를 회사에서 쫓아낼 방도가 있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은 단순히 이혼이 목표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의 할아버지가 피땀 흘려 만들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제 회사를 둘이서 집어삼키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말한 방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회사에 자꾸 전에 없던 문제가 연달아 터져 그 뒷수습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용인 쪽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건을 처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기존에 받았던 물량도 소화가 안 돼서 도저히 새 계약을 진행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거래처 내부 문제는 우리 쪽 소관이 아닙니다. 법무팀이랑 계약서 다시 검토해서 위약금 문제 확인하세요. 네, 그리고 공장 쪽 문제도 생겼는데. 날마다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아침마다 팀장급 비상회의를 소집하는 게 일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가계약까지 이미 끝난 거래가 뒤늦게 엎어지기도 했고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던 배송 오류나 멀쩡히 잘 가동되고 있던 공장 쪽의 공급망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생각지도 못했던 갖가지 사유로요. 다행히도 대부분은 오랜 거래처들이라 저희 쪽 사정을 얼마간은 봐주었지만 그 기한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문제의 원인부터 찾은 뒤 뒷수습을 시작했겠지만 워낙에 여러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서 일일이 해결하기엔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었죠. 급한 대로 이리 돌려막고 저리 돌려막느라 날밤을 새가며 일을 하다 보니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급기야 회사 주차장을 내려가다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라고요. 내내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던 남편이 제가 일어난 것을 보고는 얼른 베드 옆으로 달려와 저의 두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신이 좀 들어? 괜찮아? 나 얼마나 이러고 있었던 거야? 회사 일은 어떻게 됐어? 아마 한 서너 시간쯤 누워있었던 것 같아. 당신 때문에 내가 진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리고 지금 회사 일이 문제야? 당신 몸이 이 지경인데? 남편 놈은 제 앞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을 뚝뚝 흘릴 것처럼 글썽이며 가증스런 연기를 잘도 하더라고요. 됐어. 나 나가야 하니까 가서 퇴원수속 좀 해. 무슨 소리야? 절대로 안 돼. 의사 선생님이 당신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했어. 절대 안정이라고. 이러다 다시 쓰러지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도 했어. 회사가 난리가 났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회사 일은 내가 다 수습할게. 남편인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당신 남편인데 안 그래? 순간 저는 헛웃음이 날 뻔했죠. 제게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필요한 이 순간에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 충격받을까봐 내가 이 말은 아직 못했는데 투자사에서 연락 왔어. 조건부 투자 철회를 고려한다고. 뭐?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아니, 요즘 우리 회사에 자꾸 연달아 문제가 터지니까 그것도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래서 투자사에서도 조금 우려가 되나 봐. 사실 그럴만도 하지. 그래서? 회사에 특별한 일이 없는데 전에 없던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건 경영 문제가 아니냐고. 아무래도 당신이 최근에 힘든 일이 조금 많았잖아. 우리 축복이 일도 그랬고. 회사는 내년까지 박스 생산 설비를 늘리기 위한 투자를 받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자꾸 문제가 생기니 투자사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 놈의 말을 요약하자면 회사에 문제가 없으니 이 모든 사태는 바로 다 저의 멘탈 문제라고요.
그러니 조건부 투자 철회 고려해서의 그 조건은 문제가 생긴 경영진인 제가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면 투자를 유지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러난 그 자리에 올라갈 사람은 뻔했죠. 사실 당신이 축복이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건 맞잖아. 몸도 많이 힘든 상태고 정신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봤을 때 당신 아직 일할 상태가 아니야. 쉬면서 회복을 해야 할 때지. 물론 투자사 말이 좀 야박하게 들리긴 해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 나름대로 투자사 입장에서 냉철하게 분석을 했을 테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신을 위해서도 회사를 위해서도 그게 맞아. 당장 우리 그 투자 안 받으면 내년 매출에도 줄줄이 문제 생길 거고.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봐야지. 영영 물러나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나도 임시직이야. 누가 뭐래도 이 회사는 당신 거고. 저는 남편의 말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몇 가지 급한 일을 처리하고 인수인계만 넘기고 나면 당신 말대로 물러나서 조금 쉬는 게 좋겠다고요. 그러자 남편 놈은 박수까지 치면서 기뻐하며 투자사에는 자신이 잘 말해놓겠다고 저를 거듭 안심시켰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자기만 믿고 건강을 되찾는 일에만 신경 쓰라면서요. 그렇게 당분간 저는 사장직을 내려놓고 임시 사장 대리직에 남편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장 대리 취임식은 그로부터 2주 뒤에 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강원도에 있는 별장으로 즉시 자리를 옮겨 일단 쉬기로 했고요. 그동안 문제는 하나둘씩 수습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일 큰 건인 투자사 투자 문제도 제가 쉬기로 결정하고 나서 다시 투자를 유지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고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죠. 남편은 뭘 하고 있는지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았고 그나마도 연결되었을 때에는 그저 다 잘 되고 있다는 두리뭉실한 답변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도 않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장 대리 취임식 날이 되었습니다. 취임식과 짧은 축하 연회를 열기 위해 호텔을 대관했죠. 모처럼 자주 자리를 비우는 외근직 직원들끼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도 그날만큼은 축하를 위해 강원도 별장에서 올라왔고요. 저는 흰천을 씌운 의자에 첫열에 앉아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곧이어 정장을 멋들어지게 빼입은 그 인간은 취임사를 하기 위해 한껏 고양된 표정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그놈 바로 뒤에 비서라는 명목으로 상간녀까지 대동하고서요. 다들 바쁘신 와중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맡게 된 것에 대해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말하자면 아내의 정신건강 문제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사장 대리를 맡게 된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솔직한 심정이라는 것 치고는 표정이 지나치게 밝다는 걸 정작 본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중대한 시기에 맡게 된 이 자리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장 대리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연설이 끝나고 남편은 자연스럽게 앞줄에 있던 저를 연단으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을 축하하기 위한 한마디를 해달라는 뜻이죠. 저는 마이크를 넘겨받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땡땡 포장 사장 이명인입니다. 우선 개인적인 일로 전 사직원분들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있을 일련의 소란에 대해서도 잠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련의 소란이라는 저의 말에 좌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의문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사장 대리직에 취임 예정이었던 김진수 이사와 경영지원팀 소속이자 김진수 이사의 직속 비서인 안유라 사원을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 고발합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배임이라니. 사장님, 무슨 말도 안 되는. 또한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 행위를 위력에 의해 고의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도 해당됩니다. 당신 미쳤어? 업무방해죄라니 근거 있어? 나 당신 남편이야. 진짜 정신이 나가기라도 한 거야? 얼굴이 터질 것처럼 붉어진 남편놈은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대며 제 멱살을 잡으려고 뛰어오더라고요.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리며 바깥에 있던 경찰들이 달려들어왔고 남편놈을 제게서 떼어놓았습니다. 이런 일을 예상했던 터라 연회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경찰에 신고를 했었거든요. 야, 이거 안 나? 이거 다 조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저 여자가 미친 거예요! 제정신 아닌 사람이라고요! 남편과 상간녀는 그 자리에서 곧장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가는 두 사람의 등 뒤에 대고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민사 문제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죠.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연회장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과 축하하러 오신 거래처 임원분들의 어색한 헛기침 소리만이 때때로 들려왔죠. 저는 사내 법무팀 변호사를 통해 뒷수습을 부탁했습니다. 사장 대리 취임권은 당연히 취소되었고 저는 그날부로 사장직으로 복귀했고요.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깨어난 그날부터 저는 오늘의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정확히 2주간의 긴박한 일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전까지는 연이어 터지는 사건들을 보면서도 설마 이게 남편놈이 엮인 일일 거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을 자세히 찾아볼 시간이나 깊이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도 이유였고요. 하지만 남편이 병원에서 깨어난 저를 보자마자 투자사의 조건부 철회 이야기를 꺼낸 순간 저는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마자 즉시 사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시간을 벌기 위해 별장으로 가서 쉬겠다는 말을 했고요. 그렇게 남편과 떨어져 있는 사이 저는 곧장 법무팀과 연락해 투자사와의 만남을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내막을 파보니 역시나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남편은 저의 정신병력을 허위로 흘리며 회사 내부 문제를 거짓으로 부풀리는 한편 자신이 사장 대리가 되면 제공할 지분권을 미끼로 투자사에서 투자 철회 이야기를 꺼내도록 유도했습니다. 투자사에 앞서 문제가 생겼던 다른 거래처들에게도 역시나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했던 거고요. 자기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나 믿기지가 않아. 진짜 자기가 사장님이 된 거야? 다 예쁘고 똑똑한 자기가 복덩이라서 그렇지. 자기가 없었으면 내가 감히 이 자리 차지할 엄두를 냈겠어? 그냥 조용히 이사 자리에나 만족하면서 취미생활이나 하면서 살았겠지. 솔직히 나도 이게 될까 싶었는데 그 여자 정말로 쫓아낼 수 있을 줄은 몰랐어. 누구나 다 약점이 있는 법이야. 그리고 원래도 뱃속에 아기를 잃으면 제정신이 아닌 게 맞고 거기다 명인이 걔는 가족에 대한 집착에 있어서 상실감이 더 컸을 거거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병원을 퇴원하던 날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지금의 이 대화가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쯤에는 더 이상 실망하거나 슬퍼할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죠.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제 회사마저 집어삼키려던 둘의 목표는 오히려 덫이 되어 본인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업무상 배임죄와 업무방해죄는 물론이고 민사소송으로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둘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안 받아 아실만하죠? 두 사람은 오랜 소송 끝에 거의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막대한 금액의 금전적인 배상은 물론이고 형사처벌 역시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로 회사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상되었던 투자사의 투자권도 무사히 진행되어 생산 설비를 증강시켰고 시스템도 훨씬 개선되어 생산 단가가 확연히 낮아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거래처와 발주량도 크게 늘어났고요.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그 일이 있었던 덕분에 오히려 회사의 시스템적 문제점을 다시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제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도 가지게 되었고요. 사람들은 때때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인생은 원래 고통스러운 것이고 인생은 원래 혼자 걸어가는 길이라고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현재 삶의 시련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희망과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지독하게도 큰일을 겪었습니다. 도저히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그런 저를 다시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도록 용기를 북돋아준 말이기도 하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저는 이런 생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 만사는 아직 내가 겪어보지 못한 온갖 즐거운 일들이 넘쳐나고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인생이란 다른 누군가와 함께할 때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억만금을 가진들 반쪽짜리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때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람을 좋아했고 사람을 믿었고 독립된 나 자신보다는 관계 속에서의 나에게 더욱 방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간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뜻밖의 마주치는 고난의 연속이고 누구나 혼자서 역경을 헤쳐나갈 힘을 길러야 하며 심지어 그 역경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게 주는 시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끝없는 당금질이 쇠를 단련하듯 지금의 저는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는 혼자라는 불안감에 잠식되는 일도 사라졌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다면 곧 그 터널을 벗어난 자신만의 행복을 금방 찾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